어쩌면 가장 후회되는 건 하고 싶었던 말을 끝내 하지 못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꺼냈더라면 조금은 덜 아팠을 텐데, 조금은 덜 멀어졌을 텐데.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글은 노유경 작가의 에세이입니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출판은 북로그 컴퍼니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노유경 작가의 인생 자체가 참 드라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살아온 환경, 그리고 가족에 대한 복잡한 감정까지 그가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디어 마이 프렌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그들이 사는 세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등 이 작품들을 기억하신다면 아마 이 작가가 사람들을 얼마나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인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노유경 작가는 늘 삶의 가장 조용한 장면에서 가장 단단한 감정을 꺼내 보여주는 작가입니다. 오늘은 드라마 대본이 아니라 작가가 드라마를 쓰면서 마주했던 감정들, 배우들과 함께했던 순간들, 그리고 사람과 관계에 대해 품었던 생각들을 담담하게 풀어냅니다. 책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 삶의 방향에 대해,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의 고독에 대해. 그중 저는 가족, 그리고 부모님에 관한 글들을 골라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저도 이제 부모라는 존재를 되돌아볼 나이가 되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책 속의 작가는 오랜 세월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가족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래서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마주하게 된 건 의외로 아주 작고 단순한 진심이었습니다. 말로는 하지 못했던 미안하다, 사랑했다는 고백들. 그 고백이 너무 늦지 않게 도착했을 때 관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이야기에서는 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늘 조용하고 순했던 어머니, 아무 말 없이 모든 걸 감내하셨던 그분이 싸구려 알탕 한 그릇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랑 받아나 봤나. 너무 늦게 알아차린, 너무 늦게 전해진 사랑의 방식들. 그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며 한 번쯤 겪게 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남긴 건 거창한 유산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살아낸 태도 그 자체였다고요. 검소하게 살면서도 남을 먼저 생각했던 마음,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자식을 먼저 챙기던 뒷모습, 그 모든 게 고스란히 남아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작가는 고백합니다. 사랑은 결국 말보다 먼저 행동하는 일이고, 가족은 우리가 가장 많이 미워하면서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그걸 알면서도 자꾸만 잊고 사는 게 사람인가 봅니다. 그럼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모도 자식이 한이 되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는 그녀가 내 한이 되리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시절 분명 나는 그녀의 한이었을 것이다. 내 어머니는 순하디 순한 분이셨다. 그 순함이 정도를 지나쳐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그녀를 봤다면 조금 모자라다 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젊어서는 자식들 잡기를 쥐 잡듯하여 제 성질을 못 이기더니 50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희한하게도 갑작스레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지는 상늙은이가 되더니만 싫고 좋고도 없는
마냥 무골인이 되었다. 그런 그녀의 변화를 두고 자식들은 저마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론은 극악한 삶의 고통이 그녀를 지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림해졌다. 50에 그렇게 기운이 쇠하기 시작한 그녀는 이후 누가 막말을 해도 성을 안 내고 누가 옆에서 까무러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니 50 중반에 덜컥 암에 걸렸다. 그리곤 별로 내색도 않더니만 1년 반의 짧은 투병 기간에도 자식들이 헉헉대자 3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날 좋은 날 가볍게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도 임종 때의 그녀를 기억한다. 그녀는 편하게 웃지도 고통스럽게 보채지도 않고 아주 건조하게 돌아가셨다. 그녀가 저 세상으로 간 지 이제 5년. 우리의 이별은 아름답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며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모든 의식이 어서 끝나고 잠이나 실컷 잤으면 그 생각뿐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죽은 자를 사랑하지 마라. 죽은 자 마음 아파 이승문턱 못 넘으랴. 내가 매일 어머니를 부여잡고 놓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한 스님이 내게 이런 식으로 충고하셨다. 그 충고에 나는 옳았구나 싶었다. 그래, 가지 마라. 어머니, 저승에 가지 마라. 넋이라도 이승에 남아 나랑 놀자. 나랑 먹고 놀자. 누구는 내 말이 안 된다 할 것이다. 제 어미 죽는 날 그리 잠만 밝혔다며 사랑한다는 건 뭐고 저승까지 가지 말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렇다. 이건 분명 말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그랬다. 나는 술도 안 마시면서 곧잘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버릇은 더욱 중증이 되었다. 내 지인들은 모두 열댓 번씩 들은 말을 나는 지금 또 하려 한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열흘 남짓 전의 일이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날 나는 일찍 퇴근해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의 수양딸이 된 고아 친구 향이와 성남문 화해관에서 하는 공옥진 여사 공연을 보러 갔었다. 어머니 생전에 처음 하는 공연 구경이었고 내 생전에 어머니와 같이 본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이었다. 우리는 그 공연을 참 즐겁게 봤다. 분수에 안 맞게 택시를 타고 분수에 안 맞게 공연 도중 걷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10,000원씩이나 내면서 분수에 안 맞게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그때가 기억난다. 나는 그냥 웃었는데 내 어머니 구경하는 모습이 과간이었다.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들이 웃는 대목에서 괜스레 눈이 붉어지며 박수를 치는데 그 소리가 정말 우렁찼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참 효녀짓을 했구나 싶었다. 우리는 공연 구경을 다 하고 5,000원이나 하는 공옥진 목각 인형을 사고 일식집으로 갔다. 부모님을 대접하는 첫 자리였다. 참, 일식집 가기 전 내 호의가 과했는지 아버지는 한사코 집에서 밥 먹지 돈 주고 밥을 왜 사 먹느냐고 했고 어머니는 우리 막내딸이 뭘 사줄까 보자며 선뜻 가자 했다. 속 없는 어머니. 사실 그중 내 주머니는 허당이었다. 그러나 한 번 한 말을 도로 담아 넣을 수도 없는 일. 나는 일식집 문을 너무도 당당하게 열어젖혔다. 그리고 주문을 했는데 알탕에 생선초밥, 그게 전부였다. 음식이 나오고 빈약한 상차림에 스스로가 멋쩍은 나는 서둘러 먹자 하고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한참을 아버지와 나
그리고 향이가 수저질을 하는데도 어머니는 도통 가만히만 계셨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 싶었다. 다른 걸 시켜드릴까 싶었다. 상차림이 민망해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나는 그리만 생각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그 눈을 봤는데 눈물이 그렁해 울고 계셨다. 눈물이 날 만큼 좋으셨던 것이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랑 받아나 봤겠니? 내 어머니는 그렇게 싸구려 효도에도 감동하는 그런 분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두고두고 못 잊는다. 내 얼마나 그녀 알기를 소홀히 했던가. 참 묘하다. 살아서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더니 그 이상은 아니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녀 없이 세상이 사라지니 참 묘하다.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픽션이다. 내 아버지는 의사도 아니고 난 연수처럼 고분고분한 딸도 아니었다. 그러나 난 이 글을 쓰며 참 많이 울었다. 드라마 속의 김인희, 그녀는 내 어머니의 다름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며 내가 그녀의 못난 한이듯 그녀 역시 이제와 내겐 다 못한 사랑의 한이 된다는 걸 알았다. 나는 바란다. 내세에 다시 그녀를 만난다면, 다시 그녀의 막내딸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걸,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걸 그녀는 알까? 초상을 치르면서 잠만 잤어도 지금까지 숱한 날들을 그녀로 인해 울음운다는 걸 그녀는 알까? 제발 몰라라. 제발 몰라라. 미안한 아버지에게. 늘 제 글 속에서 악연을 맡아오신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을 이 편지 한 장으로 대신할 순 없겠지만 안 쓰면 죄책감이 좀 더 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보다는 저를 위해서네요. 엊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타국에 있는 형제들을 제외하고 모두 모여 즐거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만약 오셨다 가셨다면 그 모양새를 보고 참 좋아라 하셨을 텐데 잠시 그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가혹했던 사람은 아버지 당신이었습니다. 어려서는 가혹한 제 행위에 엄청나게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은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피웠다. 어려선 얼굴 보기가 힘들게 다른 집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내가 아는 여자만 해도 5손가락이 넘고 얼굴을 본 여자도 서너시었다. 그 여자 중 어느 여잔 우리 집에 버젓이 찾아와 엄마 옆에서 자고 간 날도 있다. 그 여자 중 누구는 형제들과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온 적이 없다. 그렇다고 적은 돈이라도 다달이 준 적도 내 기억엔 없다. 부지런한 엄마에 비해 너무도 게으르다.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어머니에게도 자식에게도 미안하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 얼굴은 몰라도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을 봤다. 다른 여자의 자식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였다. 생색을 잘 낸다. 허저와 허풍이 세다. 노시인 게 싫다. 성씨개명을 하고 싶다. 저는 정말 아버지 당신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즐거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당신이 들어오면 갑자기 싸늘해져선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가며 문짝이 떨어져 나가게 쾅소리를 내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선 고개를 들어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었죠. 또 말마다 가시를 달아
당신 속을 긁는 건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제가 힘이 세지고 당신이 늙고 가면 갈수록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친구 아버지 누구가 바람을 피웠는데 걔 엄마가 이혼을 했대. 잘한 짓이지.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게 남자야? 담배 피울 땐 창문을 열라고요. 밥 먹을 땐 쩝쩝거리는 소리 좀 내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부른 떠다 드셔. 허풍 좀 떨지 마요.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요?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그냥 대충 드셔요. 무슨 반찬 투정을. 죄의식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폐암에 걸려 큰오빠의 집에서 제 집으로 가방 2개를 들고 오시기 전까진 오빠는 타국으로 돈 벌러 가고 형제는 많아도 모두가 형편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병든 당신을 기꺼이 맡을 자식은 없었습니다. 말로는 모두 다 내가 하마했지만 같은 자식의 입장에서 솔직히 당신은 짐스러운 존재란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제가 모신다 했지요. 그때 제 마음속엔 의무감보단 그래 붙어보자는 마음이 더욱 컸더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화해를 하든 처절한 복수극을 하든 어쨌든 저는 당신과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쓰는 드라마 내내 가족의 이해를, 사랑을 말하는 제게 당신은 당신의 종양처럼 명치 끝에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을 집으로 모시고 온 날부터 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늘 하던 108배를 무려 3번씩 늘려가며 절을 했습니다. 당신을 향해하는 참회가 108배로는 어림없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참회는커녕 너무나 당신을 미워하는 게 합당한 이유들만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절을 할 때 사용하는 염주를 내팽개치며 마저 미워하고 말 거야 소리치며 운 날도 있더랬습니다. 이 글을 당신이 읽는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래도 너무 저를 나무라진 말아주십시오. 그래도 다시 염주를 주워 들고 당신을 이해하기 전엔 그 어디에도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였더랬으니까요. 하기 싫은 숙제 같은 당신과 함께한 3년 반의 세월이었습니다. 텃밭에 나가 같이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장미를 심고 차를 마셨지요. 기꺼웠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차피 선택한 것 그냥 해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도 오가피 나무를 한 그루 심었던 날이었을 겁니다. 한여름이었고 땀을 흘린 당신과 저는 작은 그늘에서 차를 한잔했습니다. 그때 불쑥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1000번 만번 연습한 말이었죠. 옛날에 내가 본 여자, 왜 아버지가 바람핀 얼굴이 좀 얼근 아줌마, 왜 엄마보다 그 여자가 좋았어? 당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젤로 좋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좋은데 그 여자를 왜 만나? 당신은 말없이 웃으며 일어나 다시 텃밭으로 가서 마저 나무를 심고 풀을 뽑았습니다. 참 초라하게 굽은 등으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초라하게 늙을 대로 늙어버린 사람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다른 날 같으면 웬 센치한 감정? 하고 일어섰을 건데 그때는 웬일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몇 달이 처음으로 적다고 느낀 첫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말은 당신의 타고난 유머 감각에 비하면 뭐 그다지 별다를 것도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무지하게도 당신과 화해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맥없이 엄마를 젤로 사랑했단 그 한마디에 좌초된 걸 보면 이후 저는 종종 당신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고 했습니다.
삶을 물어가는 스승에게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스승께서는 아무 말 말고 손이나 잡아드려라 하셨습니다. 참 민망했습니다. 아버지 손잡는 게 민망지경인 딸. 어이없었지요. 그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30분 당신과의 어색한 손잡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대화를 여기에 어찌다 쓸 수 있을까요? 40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들었더랬습니다. 어느 자식 하나 안 사랑한 자식이 없다. 다시 태어난다면 니들한테 좋은 애비이고 싶다. 네 엄마를 다시 만나면 살자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들어줄까 모르겠다. 원 없이 세상 살았다. 내가 나중에 누워있게 된다면 호흡기를 달지 마라. 네가 참 안 됐다. 마치 오래 준비한 듯 당신은 너무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긴 세월을 말로는 못해도 눈빛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떨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 어색한 고백들을 매일같이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은 당신의 고백이 너무나 정중해서 내가 고만에 낯간지러워 한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어느 날 절을 하는데 문득 젊은 날의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나이 40의 남자, 자식은 7, 마누라는 유머도 모르고 예쁘지도 않은 매력 없는 촌녀,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중년의 나이, 살고 싶지 않았겠다.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예쁜 여자들이 득식을 하고 타고난 그의 유머에 반해 살갑게 사랑한다 하는데 몇 해는 몰라도 영원히 살지는 않고 다시 재미없는 마누라에게로 복수심을 기우는 자식에게로 온 그 남자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는지 정말 내가 아는가. 삶은 정말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해서 그의 겨울 우리가 완전히 화해해서 이젠 서로가 떨어지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은 임종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거칠어지던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소재로 쓴 기적이란 드라마가 나가던 날이었고 숨이 멎은 순간은 첫 회가 끝나던 시간이었습니다. 드라마로 쓴다면 너무 자규적이라 믿지도 않았을 일이죠. 마를 대로 말라 제품에 안긴 당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저는 아버지 마음 내가 다 아니까 이제 편히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 왔고 어머니 임종 때처럼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한 서너 번 저도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했다고 말한 게 지금 너무 위안이 됩니다. 엊그제 제게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와 화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해야 좋냐 물어봤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40이 넘어 이룬 화해인데 쉽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한마디 더 보태지 못한 게 걸리네요. 이곳에 하면 혹여 볼까 싶었습니다. 힘내세요. 참 그런데요, 아버지. 가신 그곳에선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셨나요? 만나셔도 좋겠고, 안 만나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따로이 다른 분들과 사는 모습을 상상해도 또다시 두 분이 만나 사시는 모습을 상상해도 다 아름답네요. 두 분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이즘 자식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소리입니다. 솔직히 가끔 두 분의 흉을 조금 보기도 하지만 그리워 그런 거니 너무 속상해는 마십시오. 참 그리고 두 분이 낳으신 저희 형제들은 꼭 남들만큼 힘들고 남들만큼 재미나게 잘 삽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부모에게 받는 최고의 유산.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남기지 않는다면, 부모가 준 유산을 그 자식이 가꾸고 챙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다. 법적인 제재는 없지만 죗값은 받는다. 덜 행복하다. 나는 20대 중반에 집안의 수양딸이면서 친구인 동갑내기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8만 원짜리 집을 얻어 분가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외롭다는 이유로 다른 친구들과 살림을 합쳐도 보았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늘 둘이었다. 그리고 12년을 사니 이후엔 가족이든 친한 친구든 사나이를 함께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7년 전 된소리를 맞았다. 큰오라버니와 살던 아버지가 덜컥 암에 걸려 오갈 데가 없어졌고 작은 오라버니의 사정으로 조카 둘을 맡게 된 것이다. 워낙 소음에 면역성이 없어 한여름에도 비바람 소리까지 피해 문을 닫아거는 성질인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 놈들의 입심은 가히 전쟁이었다. 게다가 10년 넘게 떨어져 산 아버지는 오전 4시면 일어나 텔레비전을 켜시고 주방을 들락날락 화장실을 갔다 말았다. 가만히 있어도 정신이 없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사이 좋은 막내 언니와 살림을 합쳤다. 언니와 형부의 유한 성격으로 집안에 화목을 부르고 은근 무거운 짐은 나누어지자는 심산이었다. 그런데 점입가경, 언니네 애들이 합세해 애들이 갑자기 넷이 되었다. 그것도 학년이 거의 같은 고만고만한 사고뭉치, 사춘기 놈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사람 사는 맛이고 웃음거리였지만 그때 참 막막했었다. 얼마 전 9가족이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고 어른 넷만 살 작은 집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아버지는 임종을 하셨고 20살에 분가시키겠다는 원칙을 지켜 남자애들은 작년 재작년에 하나하나 분가시키고 여자애 둘은 고3인데 내년에 분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나는 자꾸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다. 어머니, 아버지가 내게 주신 유산을 비해 그들에게 줄 유산이 턱없이 모자람을 느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횟수로 19년, 부친은 여윈 지 4년째다. 어머니는 시금치 나물에 김치, 구운 김에 생선 한 조각으로 일식 1, 2찬을 지키며 알뜰히 돈을 모아 유산으로 현금 400만 원을 남기셨다. 어린 시절 반찬 투정이 나서 우리도 좀 더 먹자, 통장에 돈 있잖아 하면 내 죽어서 장례 치를 돈이다. 거들떠 보지도 마라 하신 그 돈이다. 당시 어머니의 연세는 40 초반, 어머니의 집안은 단명이 내력이어서 젊어서도 자신의 생을 예감하였는가 싶다. 예감은 사실이 되어 어머니는 57, 청춘에 돌아가셨다. 유산 400만 원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장례비로 고스란히 요긴이 쓰였다. 아버진 더욱 남기신 게 없다. 평생 백수로 자식들이 준 용돈으로 사셨으니 돌아가실 때 남겨진 건 현금 몇십만 원과 대출금이 무섭게 붙어있는 20평짜리 성남의 오래된 빌라가 전부였는데 그것도 대부분 큰오라버니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제와 부모가 준 유산이 넘치고 넘치는 것을 느낀다. 몇 가지라도 나열해 자랑하고 싶다. 두 분은 배우지 못하여 지식으로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셨다. 두 분은 영민하지 못하여 영민하지 못한 자를 무시하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아침이면 동네에 쓰레기를 주워 동네를 깔끔하게 하고 쓸만한 물건들을 챙겨 동네 경로당에 갖다 놓아 숱한 어른들을 봉양했다. 어머님 말이 없고 말이 독하지 않아 말로 사람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않으셨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주워온 썩은 감자, 고구마, 배추를 다듬어 전을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 자식들을 살리고 이웃과 나누었다. 두 분은 평생을 가난하여 가난한 사람을 늘 자신처럼 안쓰러이 여긴 까닭에
두 고아를 거두어 출가까지 시켰고 남들 없는 수양딸도 두었다. 아버진 돈이 있으면 늘 주변에 쓰시며 얻어먹는 것보다 주는 기쁨이 크다는 걸 강변하셨다. 어머님 40 후반부터 이미 늙어 이가 빠지고 백발로 병원에 시달렸지만 아프다는 한탄을 일삼기보단 심주와 자식들 기죽이지 않는 걸 늘 다행으로 여기셨다. 두 분은 먹고 살기만 하면 무엇보다 가족 간의 정이다 하셨다. 두 분은 모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과정이 참으로 의연하고 아름다워 죽음이 그다지 두려운 게 아니라 아름다운 마감의 기회라는 지혜를 주셨다. 어찌 내가 받은 유산이 이것뿐이겠는가. 유산이 그득하니 문득문득 사는 게 참 행복하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단다.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은 부모의 음지에서의 선행이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조카들에게 후배들에게 남겨줄 진짜 유산을 모으는 게 어른인 내가 지금 할 일이겠다 싶다. 이제 나를 떠나는 조카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로 이 글을 마감하려 한다. 세상이 무섭다고 지레 겁먹지 마라. 너희 부모도 나도 즐거이 살아온 세상이다. 세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아름답단다. 겁먹지 마라. 사랑한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쉽지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 살아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장과 같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전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어주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걸 내어주고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내어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속지 않은 기분으로 이번 겨울도 난 감옥 같은 방에 갇혀 반성문 같은 글이나 쓰련다. 오늘의 책은 여기서 덮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는 사랑과 상처, 책임과 미안함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말로 꺼내지 못한 채 지나치는 날들이 더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숲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